무량수전 베을림 기둥에 기대에 서서 한국미 산책 우리의 미술 간혹 비행기를 타고 조국의 강토를 하늘에서 굽어보면 그림같이 신기한 밭이랑 논이랑의 무늬진 아름다움과 순한 버섯처럼 살기슭에 옹종종 모여서 돋아난 의좋은 초가지붕의 정다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해줄 때가 있다. 그리 험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은 산과 산들이 그다지 메마르지도 기름지지도 못한 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 슬플 것도 복될 것도 없는 덤덤한 살림살이를 이어나가는 하늘이 맑은 고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강산에서 먼 조상 때부터 내내 조국의 흙이 되어 가면서 순박하게 살아왔다. 한국의 미술, 이것은 이러한 한국 강산의 마음씨에서 그리고 이 강산의 몸짓 속에서 몸을 벗어날 수는 없다. 쌓이고 쌓인 조상들의 긴 옛 이야기와도 같은 것, 그리고 우리의 한숨과 웃음이 뒤섞인 한반도의 표정 같은 것, 마치 묵은 솔밭에서 송이버섯들이 예사로 돋아나듯이 이 땅 위에 예사로 돋아난 조촐한 버섯들, 한국의 미술은 이처럼 한국의 마음씨나 몸짓을 너무나 잘 담고 있다. 한국의 미술은 언제나 담담하다. 그리고 욕심이 없어서 좋다. 없으면 없는 대로의 재료, 있으면 있는 대로의 솜씨가 별로 꾸밈없이 드러나는 것. 다채롭지도 수다스럽지도 않은 그다지 슬플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덤덤한 매무새가 한국 미술의 마음씨다. 하늘을 향해 두 귀를 사뿐히 들었지만 뽐냄이 없는 의젓한 추녀의 곡선. 아낙네의 저고리 도령과 붕어벨 지은 긴 소매의 맵시 있는 선, 외시 버선 볼의 동탁한 매무새, 초가지붕과 기와지붕들이 서로 이마를 마주 비비고 모여선 곳, 여기엔 시세움도 허세도 가식도 그리고 존대도 발을 붙이지 않는다. 평양 수심가 하면 장현 기나리와 정선 아리랑 그리고 신고산 타령과 저 건너 갈미봉에 이르는 멋진 가락에까지 수많은 우리 노래의 아름다움은 정말 우리 민족의 숨결이다. 이 노래들이 이 강산에서 메아리처럼 스스로 우러나왔듯이 우리의 미술은 이 숱한 노래들의 자장가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온 까닭에 우리의 미술은 우리의 노래처럼 연연하다. 대거리나 절간 그리고 성문이나 문묘 같은 큰 건물에는 물론 한국의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쉬고 하는 살림집처럼 일상생활에서보다 우리 한국의 고유한 채취를 강하게 발산하는 곳은 없다. 이 요람 속에서 한국의 멋과 미가 오랫동안 자라나온 것이다. 기와집은 기와집대로, 초가집은 초가집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정말 분수에 맞는 한국의 정서가 스며 있다. 한국의 주택은 일본의 주택처럼 아기자기한 그리고 신경질적인 짜임새나 구조적 기교미를 자랑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째째한 조산이나 이발한 정원소로 뜰을 가꾸지는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집처럼 호들갑스럽지도 번잡스럽지도 않으며 절대로 장대 따위를 꿈꾸지도 않는다. 한국의 주택은 조촐하고 의젓하며 한국의 자연 풍광과 그 크기가 알맞다. 하늘로 향해 두 처마 끝을 사뿐히 들었지만 날아갈 듯한 경쾌도 아니오. 조잡한 듯하면서도 온화한 미덕과 질서한 기능과 구조가 이 지붕 밑에 한국 사람들의 담담한 마음씨를 담기에 참으로 격이 맞는다. 한국의 주택은 일본의 주택처럼 코로 목향 내음을 맡으며 즐기거나 잘 다듬은 각재들을 쓰다듬으며 즐기는 따위의 근시안적인 아름다움은 없다. 사면의 자연 풍광 속에 조화시켜 그대로 편안한 그리고 자연의 한 끝이 집들일 수도 있고 이 집들은 담을 넘고 들을 건너서 사위의 자연 속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 한국 주택의 생리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즐길 만큼 정성 들여 잔재주는 부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마음 편안 그리고 멀리서 두고 바라보아 한층 정이 가는 것이 한국 건축의 미덕이다. 근래 분별 없는 외래 침이 때문에 소위 문화주택이니 양옥이니 해서 반승반승한 얼치기 집들이 듬직하고 아름다운 한국 주택미의 기조를 흐트리고 있지만 그것은 한때의 물거품 같은 것.
우리의 주택은 역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자자손손 이어서 세련시켜온 한국미의 기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욕된 일인가를 한국의 양식은 오늘도 잘 보여주고 있다. 창덕궁의 낙선제와 비원에 있는 영경당과 여러 초당들, 그리고 운현궁의 주택들을 비롯한 경향 각지의 격 있는 국가들의 온화와 간소미에 빛나는 세련된 아름다움의 기조는 무엇보다도 한국적인,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민족의 재산이다. 한국의 공예는 한국의 주택 속에서 자라났다. 멀리는 석기시대로부터 가깝게는 고려의 청자, 조선시대의 자기에 이르기까지 참 잘도 우리의 풍토와 호흡이 맞아왔다. 우리의 미술 중에 무엇이 제일 한국적이냐 할 때 우선 우리는 도자기를 들 수 있다. 말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강산과 여기에 서린 조상들의 입김과 메아리치는 아련한 미녀와 오랜 역사의 동록 같은 것들이 얼버무려진 말하자면 민족 교양시 같은 애틋한 소리를 우리는 우리네의 도자 공예에서 듣고 있다. 길고 가늘고 가냘픈, 그리고 때로는 도도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따스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곡선의 조화, 그 위에 적당히 호사스러운 무늬를 안고 푸르고 맑고 총명한 푸른 빈 너울을 쓴 아가씨, 이것이 고려의 청자다. 의젓하기도 하고 어리송하기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양심을 털어놓은 것, 선의와 치기와 소박한 천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못생기게 둥글고 솔직하고 정다운, 또 따뜻하고도 희기만한 빛. 여기에는 흰옷 입은 한국 백성들의 핏줄이 면면히 이어져 있다. 말하자면 방순한 진국 약주 마실 수도 있고 털털한 막걸리 마실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 자기의 세계이며 조선 항아리의 예술이다. 만약에 동방미술사에서 고려, 조선 두 토막의 도자사를 잃었다고 치면, 즉 이 한국미의 독자적인 세계가 사라졌다 치고 보면 동양은 이 큰 손실을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이곳은 기능과 용도와 정치와 예술이 소산지음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곳. 한국 도자기를 모르면 도자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이미 진실로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아는 세계 예술인들의 자백이다. 이러한 고려자기나 조선자기를 싣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멋진 목공 가구들을 많이 남겼다. 찬장과 사방 탁자, 문갑과 서안, 연적과 의거리 등 조선시대 목공 가구료의 간박한 단순미, 질소미 등은 한국의 주택미와 직접 연결되는 아름다움이며 구안의 외국 인사들 가정에 얼마나 많은 수의 목공품들이 바다를 건너갔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있는 대로의 재료, 즉 잡목은 잡목대로, 오동이면 오동, 이제면 이제대로 그 재료들의 아름다운 생명들이 착실한 공작 과정을 거쳐 조선 목공예가 단순화, 김미화의 공예 미술의 올바른 궤도 위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양실에도 한실에도 다같이 조화되는 조선 가구. 이것은 아직도 새롭고 또 앞으로도 새로울 수 있는 새시대 한국 공예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흔히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한국화 그림은 하잘 것 없다는 말을 가끔 듣게 된다. 이것은 그리 간단하게 수긍이 가는 말도 아니며 기실 그렇게 쉽사리 방언할 말이 못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어느 것이 한국 그림이냐 또는 한국 회화의 미학적 특질이 무엇이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문제이며 실상 한국 그림에 대한 이러한 정리 연구는 이제 겨우 단서가 잡히고 있을 뿐이다. 근시안적인 연구나 관찰만을 가지고 아무도 아직은 경솔한 단정을 할 수는 없다. 연전에 영국 런던에서 대표적인 한국 미술전이 열렸을 때 영국 신문들은 오히려 한국 그림들이 특색과 우수성을 찬미해서 타임즈지는 이번 전시회 중에서 가장 감명을 주는 것은 회화들이다 라고 전제하고 누구나 여기에서 한국 그림의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구 전통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은 그 나라 풍토 양식이 거의 완전 무결하게 갖춰진 그림들에 마주치게 된다.
정선필의 인왕제색도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했으며 맨체스터 가디언지는 런던에서 오늘 열린 한국 고미술 전시처럼 오랫동안 고대한 미술 전시는 일찍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나서 중국 회화의 특징인 엄숙으로부터 순진으로 이탈한 한국의 회화는 이번 전시회를 당당하게 지배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한국의 회화는 중국 그림에서나 일본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야릇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기교를 넘어서는 방심의 아름다움, 때로는 조야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산한 감각은 한국 회화의 좋은 작품 위에 항상 소탈한 아름다움으로 곁들여져 정취를 돋우고 준다고 할까. 정선, 이암, 이정, 조속, 신세림, 신사임당, 김수철, 김홍도, 김정희, 임의지, 최북 등 역대의 작가 계열 속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소방과 야일, 생략과 해양미 등 독자적인 감각을 간취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의 계보는 장식적으로 발달한 일본적인 그림이나 권위에 찬 중국 그림과 좋은 대조가 되는 것이며 도자 공예에 나타나는 한국미의 계열은 이러한 조선 회화의 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것으로써 한국 그림의 아름다움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쉽게 설명하기 힘든 해학적인 일종의 조선적 운치가 말하자면 현대의 추상화가를 뺨칠 만치 멋진 추상을 항아리 장식 그림으로 욕심없이 그려낸 무의 도공들의 조형 정신이 그리고 일본인들이 풍상하는 한국 민요산의 서민적 용기들 즉 다완의 풍류미를 창조한 조형 감각 같은 것이 무심하게 조선시대 화가들 가슴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리라. 한국의 아름다움은 일찍이 삼국시대의 조각 작품에서 그 독자적인 감각을 드러내 주었다. 일본 경도의 광룡사에 있는 목조 미륵 보살 방가상의 원만한 자태, 그리고 나라 범용사에 있는 백제 관음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사심없이 무조건 그 앞에 꿇어앉아 이마를 조아리게 한 위대한 한국의 정신이다. 권력이나 총칼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신기한 사상이 이 백제 관음 앞에서는 이미 수천 수백 년 이래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한국미의 권화이다. 이 조각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조각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아직 가져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그들의 신이다. 이 신의 정체는 백제의 조각가였다. 물에 뽑은 듯한 늘씬한 아름다움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다시는 없다. 이것이 백제의 아름다움, 말을 바꾸면 지고지순한 한국 고대미의 실존이다. 신라라는 나라는 야무진 화강석을 사무떡 조무르듯 한 나라였다. 경주 박물관에 놓여진 가지가지 돌 조각들, 그 중에서도 내남리 출토의 석조 삼존불의 부드럽고 욕심없는 미소를 보자. 이것이 신라의 돌의 예술이다. 석굴암의 조각들, 그리고 덕수궁 미술관의 금동방가상, 국립박물관의 금동방가상, 이것은 줄기찬 한국미의 의지, 이처럼 숭고하게, 이처럼 신비롭게 외국 양식을 세련으로 이끌 수 있었던 한국인의 의지를 소중히 해야만 되겠다. 고졸의 미와 추상의 미가 멋진 해화를 이룬 한국 고대의 조각들은 너무나 고고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과거의 나라가 아니다. 면면이 전통을 이어온 그리고 아직도 젊은 나라다. 미술은 망하지도 죽지도 않았으며 과거의 미술이 아니라 아직도 씩씩한 맥박을 띠고 있는 살아있는 미술이다. 건축미에 나타난 자연관. 여러 해 전 삼척에 갔을 때 죽서루를 보고 나서 새삼 유열에 잠긴 일이 있었다. 마치 병풍처럼 둘러선 푸르른 단해 위에 날아갈 듯 자리 잡은 굽이굽이 맑은 강심에 그림자를 띄운 그 소박한 정자의 모습도 모습이려니와 이 누대 기둥들을 떠받치고 있는 덤벙주초의 희한한 조화미에 내 마음이 흥겨웠던 것이다. 생긴 그대로의 절벽, 바위 둔덕 위에 울멍진 높고 낮은 자연 암석들을 적당히 의지해서 주초로 삼고 불가피한 곳에만 자연석을 옮겨놓아 주초의 수를 채웠으므로 기둥 길이를 여기에 맞추어 길게 짧게 마름질한 것이 덤벙주초였다.
따라서 이 죽서로의 대청 밑은 생긴 대로의 지형 위에 길고 짧은 기둥들과 크고 작은 자연 안반들로 이루어진 초석들의 양감이 마치 태초 거신 양 자연스러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요사이 젊은 한국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의미 없는 부정제성의 흠절을 들어 낙제감에 불과한 짓거리의 하나일 것이다. 말하자면 집터를 뒤로 약간만 물러 세워도 평평한 곳이 있었고 또 울멍진 바위 둔 덕을 평퍼짐하게 깎아서 편안히 터를 마련하고 잘 다듬은 초석과 가지런한 주열을 나타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건축에 나타난 이러한 덤벙주초의 예는 이 죽서로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덤벙주초는 과거 한국인들의 자연 예와 자연에 대한 깊은 외경, 그리고 자연과 인유의 조화미에 대한 희한한 안목에서 우러난 멋진 조형 예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죽서로가 지니는 조형과 점지의 정신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큰 관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강산 만리의 호활한 자연 풍광 속에 어디에 어떻게 이 죽서로 한 채 멋지게 들어앉아서 강산 풍광의 활용 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있었다. 지금의 죽서로가 평평한 터를 찾아 조금만 뒤로 물러 앉았어도 또는 분수 없이 얼마만치라도 옆으로 비켜 세워졌더라도 오늘의 죽서로가 보여주는 쾌적한 시각에는 차질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자연 풍광 속에 집 한 채 멋지게 들여세우는 뛰어난 천분을 지녔다. 조그만 정자 한 채는 물론 큰 누대나 주택에 이르기까지 뒷산의 높이와 앞뒷벌의 넓이,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지붕의 높이와 크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들의 형아는 상쾌하다고 할 만큼 자동적으로 이것을 잘 가늠하는 재질을 지니고 있었다. 멀리 안산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니 좌청룡 우백호가 어떠해야 되느니 하여 집안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반대로 먼 곳에서 그 집채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매우 대견하게 알아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국의 건축은 먼 곳에서 바라볼 때 한층 눈맛이 나는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점지의 묘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다. 요 사이도 가끔 종로 3가에서 도남은 쪽을 바라보며 차를 달리노라면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의 연봉들이 바로 도남은 마루 윗 일직선상에 차츰 다가서는 희한한 눈맛을 즐기게 된다. 대동강변에 자리 잡은 부병루나 을밀대, 밀양의 영남루나 진주 남강의 촉성루 등은 인공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자연의 풍광을 도운 좋은 예들이다. 만약 불국사가 좀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았거나 더 얕은 곳에 세워졌더라도 지금 그렇게 아늑하고도 쾌적한 시계가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며, 그리고 석가탑이나 다보탑이 그보다 더 웅장했거나 더 왜소했더라면 그 주위의 구름과 주산에 어떻게 비례되었을 것인지.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타고난 이 안목의 하나가 바로 한국 건조물에 나타나 이러한 점지의 묘에도 있었다고 할 만하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자연에 관한 외경의 표징이다. 한국인은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지맥을 매우 존숭하는 민족이다. 마치 인간에 있어서 혈맥이 그 생명을 가늠하듯이 작게는 향토, 크게는 방가의 운명이 지맥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도 경주시에서 경부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닦느라고 경주 남산 끝머리에 얕은 둔덕 하나를 자르고 나간 일이 있었다. 현지 인사들은 이것을 지맥이 끊긴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무리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것은 작은 예의 하나이지만 있는 대로의 자연을 인위적으로 크게 변형하는 것을 극히 기피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100년이면 죽어가고 그리고 대를 이어 새 사람이 태어나지만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영겁에도 되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뼈저리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뒷동산에 잘생긴 바위 한 덩어리, 등 넘어가는 오솔길 한 갈래, 축동의 노목한 구루에도 정령과 생명이 스며 있다는 생각, 즉 자연도 인간 못지않은 존귀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사고였다. 어떤 의미로는 현대의 뛰어난 경륜을 지닌 지성보다도 한 걸음 앞선 자연 보존의 존귀한 가치관과 신념을 지녔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제 점령 치하에 많은 신장로가 트이거나 무슨 큰 건조물이 생길 때면 그들은 한국의 자연을 부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당시의 촐로들은 일인들이 그렇게 한국의 지맥을 끊어서 한국의 정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제의 침략적 관계라고 생각하여 저주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사랑이나 외경은 한국의 건축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에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나간 문명인들은 매우 드문 것이다. 영경당에서 영경당 넓은 대청에 걸터 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연보랏빛 필터를 낀 카메라의 눈처럼 세월이 턱없이 아름다워만 보인다. 이렇게 담담하고 청초하게 때를 활짝 벗은 우리의 것의 아름다움 앞에 마주서면 아마 정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세상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어디인가 거추장스러운 위험이나 호사가 물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공원다운 요염이 깃들일 정도 싶지만 영경당에는 도무지 그런 티가 없다. 다만 그다지 넓지도 크지도 않은 조촐한 서재 차림의 큰 사랑채 하나가 조용하고 밝은 뜰에 감싸여 이미 태고 쪽부터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놓여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수다스러운 공포도 단청도 그리고 주책 없는 니스칠도 일체 소각한 것이 발을 붙일 수 있는 곳은 붙일 수는 없는 곳이다. 다만 미끈한 굴돌이 팔짝집에 알맞은 방주, 간결한 격자 덧문과 용자 미닫이, 그리고 순후하게 다듬어진 화강성 댁돌들의 부드러운 감각이 조화되어서 이 건물 전체의 통일된 간결한 아름다움을 가누어 주고 있는 듯 싶다. 정면 6칸, 측면 2칸 반의 큼직한 이 남향판 대청마루에 앉아서 보면 동에는 석주를 세운 높직한 마루방, 서에는 주실인 널찍한 장판방, 서재가 있어서 복도를 거치며 안채로 통하게 된다. 지금은 모두 빈방이 되었지만 보료와 의자 등속, 그리고 문갑, 연상, 사방 탁자, 책탁자, 수로 같은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알맞게 이 장판방에 곁들여졌을 것을 생각하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지금 아마 그만치 반실이 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 영경단이 세워진 것은 순조 28년 1826년이다. 이 무렵은 추사 선생이 40대에 갓 들어선 창창한 시절이었고 바야흐로 지식인 사회는 주택의 세련과 문방 정치에 신경을 쓰던 시대였으니 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이만저만한 만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을에 지내보면 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5월보다 11월이 더 좋다. 어쩌다가 가을소리, 빗소리, 낙엽이 촉촉히 젖는 하오, 인적도, 새소리도 끊긴 비원을 찾으면 빈 숲을 등진 영경당은 마치 젊은 미망인처럼 담담하고 외롭다. 알맞게 무겁고 미끄러운 기와 지붕의 곡선, 사뿐히 고개를 든 두 처막 끝이 그의 지붕 밑에 배꽃처럼 소박하고 묻어난 한국의 마음씨들을 감싸 안고 있다. 밝고 은은한 창과 창살엔 쾌적한 비율이 깃을 드리웠고 장대나 화미 따위는 발을 붙일 수도 없는 질소의 미덕이 시세움도 없이 여러 공전들과 함께 가을 비를 맞는다. 자연에서 번져와서 자연 속으로 이어진 것 같은 이 영경당의 고요 속엔 아마도 가을의 정기가 주름을 잡는 것일까. 낙엽을 밟고 뜰 앞에 서면 누구의 슬픔인지도 모를 저교가 나를 엄습해 온다. 춘여사, 추사비라 했는데 나의 이 슬픔은 아마도 뜻을 못 이룬 한 범부의 쓸쓸한 눈물일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가끔 이 영경당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공상을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곧잘
나의 평생 소원은 영경당 같은 집을 짓고 그 속에 담겨보는 것이라는 농담을 해본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숨김없는 나의 현실적인 소망이면서도 또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허전한 꿈이기도 하다. 세상에 진정 잊을 수 없는 연인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마 세상에는 정말 못 잊을 집도 다시 있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그 육관대청에 스런 치마를 끌고 싶었던 심정과 그 밝고 조용한 서재의 창가에서 책정을 부스러기고 싶은 심정이 이제 모두 다 지나간 꿈이라면 나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연인과 영경당의 영상을 안고 먼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영경당은 충분히 아름답고 또 한국 문화의 결정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과 한국 사람이 낳은 조형 문화 중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온 이 주택 문화처럼 실감나게 한국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예의 하나가 바로 이 영경당인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세련시켜온 한국의 주택 2000년사는 아마도 이 아름다운 결정체 하나를 낳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부분의 미술도 그러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의 주택은 한국적인 양식을 갖추게 되었고 한국의 아름다움이 마치 한국인의 채취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끔 되었던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한국에는 문명 개화의 구호와 함께 밀려든 어중간한 외식, 양식의 생활 양식이 분별 없이 스며들어 오면서부터 아름다운 조선의 주택 문화는 발육을 멈춘 것이다. 추한 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들을 질밟는 행패 속에 얼마 안 남은 우리 주택 건축사의 결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하나 그 아름다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물론 세계의 각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오로지 주택 문화만은 고격을 고수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는 우리 민족처럼 틀이 잡힌 문화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반 미술이나 문화가 당당한 관록을 보여왔듯이 우리의 조선시대 주택은 우리 민족이 쌓아온 생활문화의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선 주택은 아직도 우리의 생활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새롭고 또 앞으로도 새로울 수 있는 한국미의 요소를 담뿍 지니고 있다. 이 고유한 한국 주택의 풍성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현대주택에 충분히 도입되어야 하고 또 뛰어난 재래주택들은 살아있는 민족문화재로 길이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며 또 일본도 아닌 것이다. 장미는 영국에서 피어야 곱고 국화는 한국에서 피어야 제격이듯이 장미꽃으로 세계를 뒤덮을 수도 없고 국화꽃으로 세계를 뒤덮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경당 말고도 아름다운 조선시대의 주택들이 아직도 적잖이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이 영경당 예찬이 지나쳤다고도 그릇됐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경당 같은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된 어느 궁전이나 어느 절간보다도 우리의 민족 문화재로서는 앞서야 할 막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선의 주택,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랑채의 효용과 그 평면의 묘에 있다. 이 영경당이야말로 서재풍으로 된 가장 전형적인 큰 사랑채 하나의 부분으로는 절묘한 작품이라고 해야겠다. 동쪽들 기슭으로 선향제라는 나지막한 서고를 거느렸고 또 이 선향제의 뒤 연덕 위에는 난간을 두른 아기자기한 단칸 정자 농수정을 둔 것은 담담하기만 한 이 영경당의 분위기에 한 가닥의 풍요를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까. 어쨌든 설계자는 이 영경당 한 채가 주위의 자연 속에서 어떻게 멋지게 바라보일까를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영경당을 설계하고 감역한 건축가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뛰어난 건축가의 신미안에도 뒤설 수 없는 멋진 눈의 주인공들을 적잖게 가졌던 것을 자랑해야겠다. 한국미의 증정 그리고 한국미의 주체
이것은 애누리 없이 우리 조선 주택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멋있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목조 건축의 전통이 2000년 전 한족의 중국 문화에서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주택은 벌써 제 발걸음을 한 지 오래인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꿈이 자라나고 노래가 자라나고 미술이 자라나고 또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자라났다. 영경당, 이것은 우리 주택 문화의 영원한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비원의 깊숙한 숲속에 자리 잡았지만 어느 왕자의 절절한 염원, 인간의 향수를 사무치게 품은 채 너는 오늘도 담담하고 값진 미소를 5월의 하늘 아래 말없이 풍기고 있다. 연가. 연가라 하면 연기 나는 집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실상은 전통적인 한국 주택의 굴뚝 위에 얹혀놓은 부재의 일종을 일컫는 고유한 명사이다. 이 연가는 진흙으로 빚어 구워낸 사방 30cm 내외의 조그마한 기와집 모양의 도예품으로 벽돌로 높직하게 쌓아 올린 네모 굴뚝 위에 한 개 또는 복수로 얹어 놓아서 굴뚝 연기가 그 내 벽에 뚫린 창 모양의 구멍으로 은은하게 퍼져 나오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굴뚝에 씌우는 지붕 구실과 연기의 소음을 고르게 하는 바람막이도 될 뿐더러 그 생김새가 잘생겨서 굴뚝 칠해로서는 매우 성공적인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굴뚝 쌓기에 남달리 정성을 들이고 또 그 굴뚝이 후원의 조경에 매우 큰 글씨를 하고 있는 전통은 한국 독자적인 양식으로 말할 것도 없이 전통적인 한국 주택의 온돌방 구조에서 발생된 한국인의 창의였다. 공원은 물론이고 적어도 중류 이상의 조선시대 주택에는 반드시 남향 바지, 밝은 후원이 있게 마련이고 이 후원에는 을의 집 본체에서 썩 물러나서 세워진 벽돌 굴뚝이 훤칠하게 세워지게 마련이다. 이 벽돌은 양풍의 붉은 벽돌이 아니라 회색 벽돌이었고 이 벽돌을 맵시 있게 쌓기 위해서 벽돌의 면과 내 측면을 모두 매끈하게 갈아서 썼으며 그 네모 굴뚝의 굵기와 높이의 비례가 매우 쾌적해서 마치 하나의 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의 정원 조각 같기도 보이게 마련이다. 이 굴뚝은 하나 세워질 때도 있지만 주택 구조와 규모에 따라서 복수로 세워지기도 한다. 때로는 후원이 넓으면 층단으로 된 장대석 돈대 위에 멀찍이 세워져서 저녁 연기에 때맞추어 석양의 시정을 자아내기도 한다. 세상에 민족도 많고 나라도 많지만 우리 한국 사람처럼 굴뚝칠해에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또 큰돈을 들이는 족속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굴뚝 기단은 을의 아백의 화강석을 곧게 다듬어 받쳤으며 사람의 시선 높이의 알맞은 부위에는 백회와 회색 벽돌, 때로는 주황색 벽돌로 길상 문자나 장색류의 도안을 모자이크해서 굴뚝 하나가 그대로 작품으로 보일 때가 많다. 이러한 조선의 굴뚝도 이제 양풍에 밀려서 서울 장안에서 하나하나 그 명작이 자취를 잃어가고 있다. 어쩌다가 뜯기는 집이 있어서 이전 복원을 꾀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거의 성공된 예가 드물다. 말하자면 조선인들은 그만큼 굴뚝 쌓기에 정성을 들였고 구석구석 소홀한 데가 없어서 요즘의 범장으로서는 그것을 복원하기에도 안목과 손재주가 모자라는 까닭이다. 굴뚝뿐만이 아니라 조선인들은 화초담 아래에도 하나에도 탯돌 한 토막의 죔세에도 자신의 지체를 가릴 것 없이 그 좋은 안목으로 손수 감역을 했던 것이다. 얼마 전 소전 손재형 씨 댁 후원에 쌓인 굴뚝들과 홍해문, 화초담 등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안목으로는 이분을 따를 분이 또 없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언뜻 굴뚝 이야기를 써둔다. 후원과 장독대. 후원은 외간 남자들이 감히 범할 수 없는 여성들의 개인적인 공간이다. 대문, 중문을 들어서서도 안뜰을 지나야 하고 또 한 구비를 내실 뒤로 끼고 돌아야만 층층이 담장에 감싸인 양지 바른 후원이 오붓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화강석을 다듬어 층층이 단지어 놓은 돈대 사이로 돛돌들을 밟고 타박타박 올라가면
담장 밑에는 동남편이 트인 조용한 별당 한 채. 처마귀에서는 풍경 소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데 후원은 솔바람 소리에 먼 숲속처럼 잠잠해만 간다. 이렇게 돈대를 놓고 또 동산 위에 조촐한 별당 한 채를 세우는 한국 후원의 수수한 꾸밈새는 자연의 섭리에 순수하게 따르려는 담담한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 여기엔 별다른 잔재주도 공리도 없이 자연에 손을 댄 인간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손길이 다만 후원 언덕에 꽃을 심기에 요긴한 몇 단 층대를 모았고 지형이 생긴 대로 높고 낮게 층하지어 담장을 둘러싸았을 뿐이다. 내실 대청에서 후원을 바라보면 때로는 돈대 밑에 옥수져서 넘치는 맑은 샘터에 이끼가 푸르고 돈대 층단에는 영산홍이나 모란꽃 그릇들 그리고 궁궁이 풀이나 곰치 포기 같은 것들이 굴뚝들과 괴석 사이에 다북다북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한 장면에 복된 파노라마처럼 밝고도 은근하다. 후원도 그 집안의 지체나 가도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지만 남원 기생 월매의 집 후원을 춘향전의 한 대목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중문대문 다 지내어 후원으로 들어가니 영구한 별초당에 등록을 밝혔는데 버들가지 늘어져 불빛을 가린 모양, 구슬발이 갈공이 걸린 듯하고 우편의 벼고동은 맑은 이슬이 뚝뚝 떨어져 학의 꿈을 놀래는 듯 좌편에 서는 반송 청풍이 건들 불면 노룡이 굽이는 듯 창전에 심은 파초, 익난초, 복미장은 속임이 빼어나고 수십 여주 어린 연꽃 물밭에 겨우 떠서 옥루를 받쳐 있고 대적 같은 금붕어는 어변 성룡하랴 하고 때때마다 물결 쳐서 출렁 틈벙 굼실 놀 때마다 조롱하고 새로 나는 연잎은 받들듯이 바라지고 급연삼봉 석가사는 층층이 쌓였는데 개하의 학두름이 사람을 보고 놀래어 두 쪽지를 떡 벌리고 긴다리로 징검징검 끼룩 뚜루룩 소리하며 개화 밑에 섭살게 짖는구나. 그 중에 반가울싸 목 가운데 쌍우리는 손님 오시노라. 두둥실 떠서 기다리는 모양이요. 처마에 다다르니 그제야 못친 영을 디디어서 사창을 반개하고 나오는데 모양을 살펴보니 뚜렷한 일륜 명월 구름 밖에 솟아난 듯 황홀한 저 모양은 측량키 어렵도다. 부끄러이 당에 내려 천연히 섰는 거동은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인다. 도련님 밥만 웃고 춘향이더러 묻는 말이 밤과 낮을 가릴 것 없이 후원의 정서가 이처럼 요염한 것은 비단 월매의 집 후원만이 아니다. 어느 대갓집 후원엔 지금 봄볕이 짙어서 꽃가지가 어우러졌는데 미닫이가 꽃 닫힌 한낮의 별당은 밤중처럼 고요하고 그 돛돌 위에는 고운 갓신 한 켤레와 큼직한 사나이의 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진 정경은 에로틱하고도 은근한 후원 정취로서 옛날 풍속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장면이기도 했다. 나이찬 규수가 갖춰진 젊음을 남몰래 호소하던 곳, 그리고 때로는 화사한 젊은 주부가 마음 놓고 몸 매무시를 고치던 곳, 후원에도 가을, 봄, 또 겨울이 찾아들면 흰눈이 그림처럼 마른 꽃가지와 괴석들을 덮고 따스한 별당 아랫목의 창가에는 한밤내 밝은 촛불이 너울거리는 것이다. 한국의 후원도 이젠 모두 주인을 잃었다. 후원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먼 하늘을 바라봐야만 했던 인형들은 이제 활개를 치고 담장을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한국 후원이 숨긴 연연한 긴 이야기들과 독특한 정취를 발산하던 신기롭고도 순수한 조원미는 그 높은 담장 안에 갇혀진 채 지금 무지한 눈길이 마구 난도질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였는지 이 후원들에는 외식인, 이발한 침엽수들이 침투해서 모란이나 작약, 석류, 아가위, 감나무 같은 전통적인 우리 전원수들을 몰아내고 있다.
가는 곳마다 잘생긴 괴석들은 후원에서 학대를 받아 무리하게 자리를 옮기고 듬직한 장대석 계단들은 천박한 양회로 화장되어 가는 것이다. 지금 몇 개 안 남은 우리 후원의 아름다움도 우리 정원술의 전통도 이제 아마 명백이 위태로워진 것을 생각하면 진정 슬퍼지지 않을 수가 없다. 고래로 우리나라 정원에는 작고 큰 과목들과 화렵수들이 자리를 잡아서 봄이면 변화있는 실록과 꽃, 여름이면 풍성한 녹음과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다시 홍염, 그 뒤를 이어 겨울이면 빈 가지에 솟아난 숲의 아름다움 속의 설경을 즐겼던 것이다. 분별 없는 무딘 눈과 분별 없는 무딘 손들이 조상들의 명언을 송두리째 뒤덮고 유치한 외식의 손길이 이것을 함부로 더럽히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좋은 안목을 지닌 사색하는 눈들이 우리의 명언들을 건사하고 좋은 손을 가진 원정들이 흥겨워서 우리 정원의 혼탁한 때를 벗겨줄 때가 되면 아마 우리 후원 별당에 겨울 한밤내 다시 촛불이 밝혀질 것인가. 뒤뜰한 정갈하고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장독대, 그리고 그 위에 줄지어 앉은 독개 그릇들의 차림새나 그 언저리에서 풍기는 장내음만 가지고도 그 주부의 살림삼 솜씨나 그 집안 가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들 말한다. 말하자면 장독대는 마치 뒤뜰 안에 자리 잡은 그 집안 가도를 보이는 보임새 같은 것이기도 해서 예전부터 한국의 주부들은 이 장독 칠해를 자랑 삼아 왔다. 따라서 무의식 중에 잘생긴 한국의 독개 그릇들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이에 대한 신미안이 스스로 길러졌던 것이다. 봄, 가을, 시루고사 때면 주부는 을에 장독대 앞에 손을 싹싹 빌면서 태조대감님 10월 상달에 상곡시 꾀째껴 검은 쉬루 앞다리 성각에 뒷다리 호각에 태산같이 감시하고 암호쪼록 최씨 가중에 말끝마다 향내나고 웃음마다 꽃이 피고 낮이면 물을 맑히고 밤이면 불을 밝혀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만이를 돌봐주소서. 동서남북의 팔도강산을 다녀도 최씨 대주 실수 없이 해주시고 남대감은 저들이고 여대감은 여들여서 불어나고 늘어나게 해주소서 하고 글 외듯하는 무당의 고산 말을 마음속으로 새겨보기도 하고 괴로움이나 절절한 소원이 있을 때면 정한수 한 그릇 장독대에 받쳐놓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우러르던 곳도 바로 이 장독대들이었다. 뜰이 넓은 집이면 이 장독대 둘레에는 을에 봉선화나 양귀비꽃 같은 키 작은 풀꽃들을 가꾸고 아침마다 한 번씩은 물걸레질을 해야만 마음이 개운해질 만큼 장독들은 아낙네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장독들은 해묵은 놈일수록 은근하고 점잖아 보이고 행조지를 많이 받은 놈일수록 길이 들어서 독은 야릇한 윤기를 더하고 소리 없는 즐거움을 주인에게 희죽이 표시한다. 그러나 장독들은 때로는 시무룩하고 때로는 허전하며 또 슬퍼할 줄도 안다. 말하자면 장독은 주인의 심정을 반영하는 거울의 구실이기도 하는 것이다. 슬플 때 바라보는 장독들은 일그러진 주인의 얼굴을 가슴 위에 비춘 채 초근히 젖어 보이고 기쁠 때 바라보는 장독들은 마음이 부풀어서 아낙네들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이다. 서리찬 한밤내 달빛에 비추는 장독대의 서정,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들의 화음은 소리 없는 한막의 시극이라고 할까. 서정주 씨의 시 기도에 저는 시방 꽃탱 비인 항아리 같기도 하고 또 탱 빈 들녘 같기도 하옵니다. 주여, 한동안 더 모진 광풍을 제안해 두시는든지 나르는 몇 마리의 나비를 주시든지 반쯤 물이 담긴 도자기와 같이 하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시방 제 속에는 많은 꽃과 향기들이 담겼다가 비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하는 구절은 허전한 항아리의 심성과 사랑의 고운 마음씨가 엇갈려서 내가 항아리인지 항아리가 나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진다.
이러한 한국을 바라보고 외국 사람들은 항아리 도깨 그릇의 나라라고도 부른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해도 큰 과장이 없다. 한국은 남이 안 가진 도깨 그릇을 지닌 은근한 행복에 자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장독대에는 비록 한박꽃처럼 화려하고 푸짐한 즐거움은 없다. 그러나 햇살을 받은 장지문의 은은한 한지의 멋, 그리고 삼배 생못이 같은 소박하고도 정다운 아름다움이 오직 도깨 그릇이 지닌 착하디 착한 아름다움과 어울려 함께 살고 있다. 한국의 도깨 그릇은 그리 서러울 것도 그리 즐거울 것도 없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같이 살아간다. 삼국시대에는 이미 크고 작은 질그릇 돛 항아리들이 수없이 구워졌고 오늘날 우리 도깨 그릇의 풍토적인 아름다움은 아마 고려시대의 틀이 잡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도깨 그릇들처럼 버금찬 민족의 숨김없는 감정을 발로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 이래였다. 전국 방방곡곡의 무수한 가마에서 수없이 구워내던 이 오지독들은 각기 제 고장 냄새를 훈훈히 풍기면서 무던히도 동포들의 얼굴을 닮아왔다. 이 못생긴 것 같으면서도 지지리도 착하고 은근하고도 또 정다운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동포들의 정다운 얼굴들이 포개져서 보이는 것만 같아진다. 10년 묵은 또는 100년이나 묵은 길든 장독 속에 10년이나 100년이나 묵은 진하고 값진 간장이 한 번만이라도 담겨 있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환상이 되어버렸지만 6.25 사변 전만 하더라도 서울 안의 큰 장독대와 창덕궁 같은 궁전의 장독대에는 언제부터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진하고 값진 액체가 들여다보는 고운 얼굴들을 거울같이 비춰주고 있었다. 해묵은 스카치 위스키나 불란서의 포도주가 나이 수대로 값진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간장도 이제 무슨 표 해서 외식으로 마련된 그릇에 외맛을 담고서 마구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이 그리운 장독들의 운명 그리고 장독대의 존엄은 과연 얼마나 수명이 남은 것일까. 양옥이네 문화주택이네 해서 벌써 수많은 젊은 세대의 내리에서 장독대의 멋은 사라져 가도 나는 이 다정한 장독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장독대에 서린 조상 이래의 훈훈한 정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다리시던 핵간장의 희한한 맛과 함께 어린 날의 장독 그늘을 연연히 추억하고 있다. 한국의 실내 의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초가 삼가에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분수에 맞게 고대 광시를 장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한국인의 오랜 생활 문화의 전통 속에는 콱콱 숨이 막히도록 한국 냄새가 짙게 풍기는 방칠의 즐거움과 멋이 겹겹이 스며 있다. 이러한 한국의 방칠에는 부귀를 갖추었다고 해서 호사스럽지만도 않았으며 오히려 상류 사회일수록 화미하다기보다는 질소 단박한 기품을 으뜸으로 삼아왔다. 검은 오동 가구에 무쇠 장식을 곁들인 조선적 담소의 멋이 이러한 방칠의 지체에서 생겨났으며 가난한 초가집안 밑에도 을의 순박하고도 편안한 순리의 아름다움이 깃들이는 방칠의 숨은 정성이 스며 있었다. 서재를 가진 지식인들은 그들대로 하나한 문방의 분위기를 만들기에 마음을 썼고 사랑방을 가진 부형들은 사랑방의 품위를 자신의 품위처럼 소중히 할 줄 알고 있었다. 젊은 아내와 어머니들은 은은하고도 정갈한 내실의 방칠회에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썼으며 여기에 백동 촉대나 등잔거리 같은 연연한 정서 그리고 조선적 데포르메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수병풍, 수장롱 등의 멋진 조형이 성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방칠에는 조선 중국인들처럼 호들갑스럽지도 번거롭지도 않았으며 일본인들처럼 신경질적인 독고 노마드를 갖지도 않았다. 상류는 상류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그들의 분수에 맞는 방칠회가 몸에 배어 있었고 또 마음에 드는 방칠회는 그들이 품은 하나의 소망이기도 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과거 한국 서민사회의 방칠회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나 관심을 표현한 문학작품은 춘향전을 비롯한 소설류에도 그 유래가 적지 않고 일반인의 눈에 띄기는 힘들지만
단원이나 회원 같은 화가들의 추나 속에도 적지 않은 방칠의 배치가 표현되어 있어서 이 방면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구미를 돋워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보다도 좀 더 민중적인 흥취를 보인 것은 민요의 가사료에 나오는 방칠회에 대한 대목이다. 그 일례를 들면 경기 가요의 박물가라는 노래 속에 이별을 서러워하는 한 젊은 애인이 금일 송군임 가는데 백년 소첩 나도 가오.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오. 한양 낭군님 날 다려가오.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하고 애절해 하면 장본인인 한양 낭군은 시치미를 떼고 내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을 다 일러라. 제일명당 털을 닦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내외 분합 물림 퇴며 고불돌이 선자 추녀를 헝덩 그렇게 지어놔 주랴. 내 무엇을 달라 하느냐 내 소원을 일러라. 세간 칠해를 하여 주랴. 용장 봉장 귓돌이 책상 자개장롱 반다지 3층 갑개소리 2층 들미장 원앙 금친 잡백에 샛별 같은 쌍요강을 발치발치 던져주랴 하고 달래면 나는 실소 나는 실소 아무것도 나는 실소 금의 옥새도 나는 실소 하고 서러워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뜻에 맞는 방치를 해놓고 그 속에 살고 싶다는 소망은 그 정도와 세련의 차가 있을 뿐 세계 어디에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사회의 문화 전통에 따라 또는 그 민족의 긍지에 따라 그 독자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뢰 의장은 그 어느 민족의 경우보다 못하지 않은 짙은 개성을 지녔으며 이것은 마치 집약된 우리 민족 문화의 가장 구체적인 얼굴이라는 느낌이 든다. 모든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헤아릴 수 없는 맛을 길러낸 본고장이 되는 이 얼굴. 여기에는 단순과 겸허, 소박과 순리가 담담하고 하나한 아름다움으로 조용히 담겨 있으며 이 세대의 아름다운 질서는 오늘날의 혼탁한 새 세대의 생활 정서 속에서 되살아날 앞길을 모색해야만 되는 것이다. 과거에 세워졌고 또 오늘날에도 전체 한국 사람들의 생활 감정을 주름잡고 있는 이러한 멋과 아름다움의 질서는 우리의 민요와 춤 그리고 복식을 비롯한 모든 공예품에도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기조였다. 단순을 좋아했고 간소를 즐긴 표현,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내세워도 당당한 미의 자세였으며 이러한 미는 신기하게도 현대의 공예 미술에도 그대로 공감을 일으키는 신선한 아름다움이었다. 여기에 담담한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질소 하나한 목공 가구의 멋진 감각이 체면을 세우는 것이다. 좋은 방칠에 그리고 세련된 눈일수록 그곳에 복잡한 완자창이 뛰어들지 못했으며 간박한 쓸 용자의 미닫이 문이 어여지 자리를 잡았다. 물론 이러한 미의 질서를 세우는 일은 어느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과거에 뛰어난 눈의 소유자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다. 그 한 분이 바로 대원군이었으며 그분이 세운 운형궁의 아름다움은 한국 상류주택 건축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제는 겨우 한쪽 모퉁이를 빼놓고는 거의 옛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지만 그 맑고 아름답던 한국 최고의 미의 질서는 그 실내 장식에서 그 정원에서 그리고 그 창문에서 여지없이 뜯겨가고만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값진 문화재가 우리들의 눈앞에서 하루하루 추악한 해골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을 슬퍼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건축이나 방칠에도 귀족적인 것과 서민적인 구별이 있지만은 창덕궁 비원의 여러 건축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상류사회의 주택에도 일종의 전원 취미가 깃들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주택들도 질소 하나한 정치가 영합되어 있어서 상류주택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화려한 귀족 취미가 판을 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단박하기만 한 한국 실내 장식의 질서 위에 온건하고 단아한 밝은 색채가 아름답게 자리 잡아서 눈맛을 시원하게 해줄 때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색채는 수병풍, 수장롱, 보료방석, 자개장,
주칠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대개 부인네들의 방에 자리 잡은 것이므로 집안 전체에서 보면 하나의 생기 있는 정체를 이루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언제나 거울처럼 길들인 대청마루, 그리고 밀화 빗으로 윤나는 각장 장판, 밝고 시원한 창문이 방칠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가구나 좋은 병풍이 들어가도 재구실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온리동 K 박사댁의 예는 이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었고 또 생체 있는 방칠의 좋은 예로서 조선시대 상류사회의 생활 풍정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쓰고 보면 우리의 전통적 방칠애가 옛 것 같기도 하고 요새 것 같기도 해서 아리송해지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생활 미술의 미적 질서의 뜻을 그리고 민족적 생활 정서의 실마리를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적인 전통의 아름다움이나 그 생활 정서를 모두 상실한다는 것은 아마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 양풍이나 외풍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자격조차도 희미해지고 만다. 요사이 서울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네 방칠회에 필요한 조선시대의 장롱, 반다지, 탁자, 몸값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비싼 값으로 사가고 있다. 그 반대로 우리네의 가정에서는 방칠회의 호마이카 붐이 일어나서 아름답고 듬직한 전통적인 우리 가구들은 거리로 밀려 나오고 있다. 그럴 만한 연유가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걸려서 세련시켜온 한국의 가구들이 우리들에게만 쓸모가 없을 수 없으며 그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이 값진 아름다움과 쓸모를 발견한 나머지 그럴 만한 연유가 있어서 수륙 수만리 박 자기 나라로 사서 나르는 것이다. 마치 노래로 치면 어느 천박한 유행가 따위하고 우리 강산의 수천 년 메아리 친 정선 아리랑이나 평양 수심과 같은 값진 노래들을 헐값으로 바꿔주는 셈이 된다고 할까. 그러나 유행가는 곧 사라진다. 그리고 한국의 실내 의장은 전통 있는 민족의 노래들처럼 쉽사리 기본 자세가 바뀌어질 수는 없으며 이것은 마치 한국말이 가지는 진한 핏줄처럼 우리 자손에게 전해주어야 될 것이다. 모름지기 다음 세대가 이것을 아쉬워할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은 것이다. 온돌방 장판 맛. 밝은 창 정갈한 책상에 앉아 종이 소리를 부스러기며 한나절 차향을 즐긴다든가 거울처럼 얼굴이 비치는 미라빛 장판방 백통 화롯가에서 서리찬 밤에 바느질하는 아내의 얼굴을 즐긴다든가 하는 아늑하고도 따스한 온돌방의 서정은 한국적인 멋 중에서도 참맛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온돌방의 존재는 단지 민족이 지녀온 서정의 아름다움으로서 뿐만 아니라 벌써 우리들 개개인의 신체 생리를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벌써 여러 해 전에 충곡 고희동 화백에게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분이 미국 여행을 하는 동안 그 훗훗하고 출렁거리는 침대 위에서는 영 잠이 오지 않아서 밤마다 남몰래 담요를 방바닥에 내려 깔고 온돌방 기분을 내야만 했다든가 또는 외국에 오래 사는 한국 사람들이 병들어 눕게 되면 그리도 간절한 것이 온돌방에 눕고 싶다는 생각이더라는 얘기를 들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온몸을 녹이면 당장이라도 병이 나을 듯만 싶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달해왔고 우리 민족만이 지닌 고유한 온돌방 생활의 생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기후 풍토 속에서 오랜 세월 민족의 예지가 이것을 발전 세련시켜온 만큼 근대화다 양옥이다 해서 일조일석의 온돌방 생활을 청산할 도리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기록으로 보나 옹기 선사시대 거주기지에 남겨진 구들고래 자취 같은 것으로 미루어 먼 옛날에 비롯된 우리 온돌의 발전은 조선시대 후반기, 특히 상류사회의 한국적 생활문화나 그 세련된 격식이 매우 고조되었던 18세기에 이르러 그 축조 기술도 매우 발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1967년에 불타버린 하동 쌍계상 전묵
땅에 남아있던 아자방의 이중 구들 양식이라든가 18, 9세기의 궁중 온돌에서 발달되었던 소위 탕방 양식의 구들 축조법 같은 것은 지금 봐도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이중 온돌이라 함은 아궁이에서 뗀 불이 일단 하층 구들장에 직접 가열되고 그 불기운이 세분되어서 다시 상층 구들 고래를 간접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덮이게 되어 방바닥은 늘 고르게 따스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 이중 온돌 구조를 한층 합리화한 것이 탕방이라는 것이다. 탕방이라 함은 아궁이에서 뗀 불이 우선 크고 둥근 하층 구들장에 받쳐서 팔방으로 분산되어 상층 고래로 올라간다. 상층 고래는 중안부를 기점으로 방사선상으로 구축된 구들고래를 통하면서 방을 덮이고 이 열은 다시 방 사벽 변도리를 일주해서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 구들이나 탕방 구들의 장점은 흙구들처럼 아랫목만 필요 이상으로 더운 것이 아니라 방바닥 전체를 일정한 온도로 고르게 난방해주고 또 하층 큰 구들장들이 직접 받은 열은 좀채로 식지 않아서 실온을 오래 알맞게 지속시켜주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요사이 흔히 쓰는 온돌이란 말은 아마 한자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우리가 잘할 때는 보통 구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보통 민가의 구들들은 4, 5년에 한 번씩은 장판을 뜯어서 새벽을 다시 하고 새 장판을 해서 방 단장을 꾸미는 것이 보통이었다. 우선 새벽이 마른 후에 피지나 백지로 초배를 한 다음 튼튼한 대접을 엎어놓고 방바닥을 고루고루 문지르면 방바닥은 미끈하게 다듬어지게 마련이고 그 위에 다시 창호지를 두어 겹 발라서 바탕을 희게 한 다음 들기름을 먹힌 두터운 유삼지 각장을 보기 좋게 붙여서 장판을 한다. 이 장판 위에 콩댐, 물에 불린 날콩을 맷돌에 갈아서 자루에 넣은 후 이것으로 방바닥을 문지른다. 콩댐을 하고 다시 이것이 마르면 그때부터 마른 걸레질을 수없이 되풀이하면 신기스럽게도 방바닥은 차차 미랏빛으로 윤이 나서 종래는 마치 거울처럼 얼굴이 비칠 지경이 된다. 그 집안 주부는 장판방 길들이기와 장롱 길들이기에 정성을 쏟아 알뜰한 살림살이, 깨끗한 살림살이는 이 장판방에 비치는 장롱의 그림자가 얼마나 또렷해 보이는가의 척도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요사이 장판이란 말만 장판방이지 들기름과 콩댐으로 진짜 정성 들인 장판방의 감각과는 영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비닐을 까는가 하면 울긋불긋 꽃장판, 그것이 아니면 니스칠로 얼버무려 버리는 장판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비치던 옛 어머니 방의 신비로운 미랏빛 따사로움이 문득 피부에 느껴지는 듯도 싶어진다. 조선의 자수 병풍. 한 땀 한 땀의 바늘 자국마다 젊은 여인들의 순정이 사무쳐 있는 조선의 자수. 그리고 무슨 소망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한 절실한 마음이 오색 비단실을 줄타고 올올이 스며든 곳. 이 조선의 자수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 무수한 정념의 바늘을 꽂았을 옛된 조선시대 여인들의 모습이 언뜻 내 가까이에서 차분한 숨을 내쉬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과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공예에도 여성들의 오붓한 꿈이 그들 자신의 손으로 이처럼 애틋하게 조형화된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지 않고 그 순정적인 아름다움의 실마리가 이다지 자연스럽게 외곳으로 곱게 풀려난 고장도 없었을 것만 같다. 먼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봐도 나의 누나는 을에 밝은 창가의 수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꽃버선, 꽃저구리에 미라 굴레를 쓴 아기, 그리고 꽃 염랑과 수저집, 꽃 방성과 수병풍 같은 것이 담담한 집안의 공기를 이모저모로 생기 있게 수놓았다. 전통적으로 담담한 색감과 소박한 방치레를 즐기던 우리네의 살림살이에도 여인들의 신변에만은 이렇게 수놓아진 고운 색채가 알맞게 깃들일 수 있었고 아기들은 꽃버선에 꽃 굴레를 쓰고 어머니의 수병풍 밑에서 영롱한 꿈을 기름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소박한 우리 생활 미술의 전통 위에 나타난 하나의 생체였고
아직도 우리의 생리 속에는 이러한 이채로운 전통의 한 인자가 자리 잡고 앉아서 현대라는 이름의 너울을 쓴 우리네 생활 정서의 뒷자락을 한 가닥 지그시 잡아 가누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조선 자수의 아름다움도 계급과 가도에 따라서 그 표현예가 다르고 또 용도에 따라서도 제약이 있었지만 한국 자수 도안이 지니는 창의적인 데포르메이션이나 순박한 민예적인 아름다움은 공중이나 귀족 사회에서보다는 서민 사회에서 든든히 자리 잡혔던 것이다. 격식을 따라야 하는 복식 자수에서 보다는 공예가 가져야 할 실용성의 제약을 거의 벗어난 병풍 자수에서 한층 민족적인 조형 기질이 자유롭게 발휘됐던 것이다. 조선의 수병풍은 전래, 고안, 화조, 산수, 그리고 평생도, 수렵도, 행락도 같은 서사적인 그림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와 내용은 종류가 많았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산수나 서사적인 작품에 나타나는 풍경 묘사처럼 멋진 조형을 보인 것은 또 없었다. 이들 수병풍에 나타난 풍경을 바라보면 세상의 조선의 여인들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 깊이 상념하고 또 멋지게 표현한 천재들은 다시 없었들만 싶다. 그들의 뜻대로 자유롭게 왜곡하고 병행한 오색의 산화와 운무, 그리고 이 사이를 유유자적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마치 꿈나라에서처럼 편안해서 모든 것이 복된 색채의 베일 속에 신비롭게 담겨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체의 회의도 일체의 시기도 발을 붙일 수 없는 나라. 모든 공간과 시간이 인간의 뜻에 따라서 마름질된 쾌적한 생략의 아름다움이 여기에서 담장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저 멀리 대자연 속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 오색의 산정들은 마음만 내키면 금시에라도 보랏빛 한이바람을 일으킬 듯 담 너머에 솟아난 자줏빛 괴석들의 괴괴한 자세는 아마도 자연을 주름잡은 조선 여인들의 한낮 꿈속에서 자라난 하나의 우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래로 돌의 미학을 논한 선비나 돌의 아름다움을 읊고 그린 문인, 목객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 조선 자수 병풍에서처럼 정원의 괴석의 늠름한 면목을 이렇게 순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것을 멋진 조형 미술의 높이에까지 끌어올린 작품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사나이의 마음을 이러한 돌의 마음에 비기기도 하고 또 진실로 돌의 마음을 이해해야 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도 말한다. 선비들은 묵묵히 이런 돌들을 기르고 돌에서 배우고 또 돌과 조석으로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돌을 사랑하고 돌을 외경하게 되고 드디어는 돌 앞에 절을 하게까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돌의 아름다움은 세파에 항상 초연해서 미동도 않는 자세, 그리고 묵묵부답하는 적재의 경지에 있다고 할까. 이 높고 깊은 돌의 마음에 접근하는 길, 그리고 동양적 신미의 마루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돌의 미학을 조선의 부덕은 아마 능히 체험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현대의 잘된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좋은 그림을 보면 그 어느 부분을 잘라서 떼어놓고 보더라도 그 단편 하나하나가 그대로 훌륭한 배포를 갖춘 독립적인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잘된 자수 병풍도 이것을 차분히 살펴보면 그 여러 폭 풍경의 어느 폭 어느 구석을 어떻게 잘라놓고 보아도 그 한 조각이 그대로 독립된 조형의 세계를 갖추고 있는 데는 적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거의 추상에 가깝도록 왜곡된 사물들의 조형과 품위 있는 색채들이 서로 튕기는 화음 속에서 모든 자연계의 현상은 하나하나 거대한 오브제 작품으로 화신해서 부분이 제 생명을 가지고 되살아나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근세 이후에 있어서 자연을 이처럼 대담하게 데포르메이션해서 거의 추상 미술의 경지로 이끌어 올리고 또 그 대작들을 무수히 낳아놓은 다른 예가 세상에 또 있는지를 알고 싶다. 물론 조선시대도 18, 9세기가 되면 학문과 예술의 분야에 적지 않은 근대화의 발자취가 남겨지고 세대도 빠르게 변했지만 자수의 자연묘사에서 이처럼 대담한 표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수가 바야흐로 성장하는 서민사회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까닭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만의 여염집 딸들과
며느리들의 순정 속에서 우러난 순리의 아름다움이 길을 펴고 어느 군주의 권세로도 어느 신의 영점으로도 좌우할 수 없었던 그 시대 양식이 싱그러운 이 민중적 공예미의 갈 길을 밝혀주었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현대의 조형 정신에도 능히 육박할 수 있는 이 신선한 민중적인 근대 감각의 성립은 아마도 당시 우리 미술계의 아방가르드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자수공예가 다다른 근대의 첫 개안이었다고 해야만 되겠다. 자수공예란 원래 목공, 칠공, 도공, 금공과 같은 과거의 공장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반 공예와는 발밑이 달랐다. 태고적 길쌈의 발생과 함께 자수는 이미 여인들의 손에서 시작되어 여인들의 손으로 발전시켜 왔고 드디어는 왕공 귀족의 부녀로부터 서민의 딸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닦아온 아마추어적 동양 공예의 한 정화인 동시에 부도이기도 했다. 조선의 여인들은 수틀 위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꿈과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정 같은 것을 발산했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과 아기들을 위해서 사랑의 아름다움과 봉사의 즐거움을 다시금 되새긴 것이다. 그들은 참을성과 적공의 미덕과 그리고 침묵이 요설보다 즐겁다는 선심을 수틀 위에서 체험하기도 했으니 그들은 때로는 화가였고 때로는 시인이었으며 또 때로는 선정 속의 여인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무식한 사람이라도 시의를 가진 사람이면 시인의 참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번도 참선을 한 일이 없어도 선미를 가진 사람이면 선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고 한 책은담의 한 구절에 그대로 닿는 말이 될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동양의 자수는 공예미술의 이채로운 한 부분인 동시에 귀중 부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수도의 터전이기도 했던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순결이 그리고 얼마나 숱한 상화가 이 수틀 위를 스치고 지나간 것일까. 때로는 꺼질 듯한 한숨도 그리고 때로는 매정스러운 눈물도 이 수틀 위에 얼룩졌을 것을 생각하면 자수라는 공예는 참으로 호투로 볼 수 없는 맹랑한 예술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아마추어 자수가 미술로서의 격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삼국시대의 수불과 수장 그리고 수범과 수가사 같은 불교 미술의 공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러한 불교 자수는 이미 육조시대의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왔을 것 같고 불문에 기이했던 삼국시대의 젊은 청신녀들은 목욕제기하고 밤을 도와서 이것을 소놓았을 것이니 불과에 얽힌 자수의 숨은 사연도 적지 않았을 것만 같다. 사랑의 성자 신라의 원효대사는 과연 누가 정성 들인 찬란한 수가사를 걸치고 인생 번뇌를 다시금 더듬었을 것인가. 다만 7세기 초에 고려 가서일이 초화를 그렸다고 하는 일본 중공사의 천수국 만다라 수장이나 경도 권수사에 전해진 8세기 중엽의 석가열의 도수장에서 나는 우리 삼국시대 불교 자수의 면목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그 후 지금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몇 해 전 부안 내소사에 전례하는 한 쌍의 자수로 오랜 불경 덮개를 보았을 때 나는 즉각적으로 이것이 고려 때 것임을 알았고 이어서 종교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자수 전통의 관록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감개가 내 이마를 딱 때리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이것은 거의 사람의 손으로 이룰 수 없으리만큼 정세하고 알뜰한 솜씨였고 호수 위에 수놓은 연화와 수조의 때 그리고 흰 구름과 백학이 나는 푸른 하늘은 투철한 불교의 비원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만 같았다. 여기에는 외곳으로 밝고 투명한 무슨 전기 같은 것이 고요히 감돌아서 어떤 나무의 고운 과실처럼 갓 맑은 하나의 생명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 돌아보면 근세 우리 수병풍의 이채로운 예술을 낳을 수 있었던 봄 바탕과 그 저력을 나는 여기에서 역력히 보았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중국 던황의 수불들이나 몽고 노인 우라의 한수 같은 오랜 유물
그리고 프랑스 바이오 가람의 중세수권 같은 대작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던히도 자수를 즐겼던 것 같다. 이것은 근세에까지 이어진 우리 민족 자수의 물결과 문헌에 남겨진 기록,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혈연을 가진 몽고 사람들의 민속 자수를 보아도 아마 이것은 우리네 동북 아시아족들이 걸어온 공통된 전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오랜 전통 속에서 우리 민의 자수는 우리 미술계 모두가 장차 겪어야 할 근대라는 이름의 고개를 재빨리 그리고 멋지게 앞장서서 넘어선 것이다. 물론 의의는 좀 다르지만 중국 청대의 양조 팔괘나 19세기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보다 별로 늦을 것도 빠를 것도 없는 이 전진. 우리는 여기에 무명의 젊은 여인들의 군상과 조선 사회의 근대적 성장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몇 해 전 비엔나시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가끔 그곳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실로 야나타 박사를 찾아갔다. 어느 날 그는 새삼스럽게 그의 방 벽에 걸린 액자로 나의 시선을 이끌고는 자랑을 늘어놓았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근세 자수 병풍에서 잘라낸 낡은 산수 단편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자기가 간직한 유일한 동양의 보물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 낡은 자수 단편에서 칸딘스키, 브락, 피카소, 마니엘리에 앞서는 근대적 데포르메이션과 추상과 아름다움을 보았노라고.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바로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를 벌써부터 기다렸노라고.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 한국 사람들은 웬만큼 친한 사이에 서로 만나면 우선 첫마디로 익살스러운 농을 걸어서 서로의 오가는 정을 돋운다. 물론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익살이나 농이 적다는 말은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네의 농은 그 감정의 차원이 다르고 또 그 빈도가 높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것은 그 가난과 정의 차원이 다르고 또 그 빈도가 높다는 이것은 그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해악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달래고 그 익살과 농담 속에는 풍자와 채관의 멋이 스며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우리 속담에도 울다가도 웃을 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슬픔의 아름다움과 해악의 아름다움이 함께 존재한다면 이것은 우리네의 곡절 많은 역사 속에서 몸에 밴 미덕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울다가도 웃을 일이라는 말은 물론 어처구니가 없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애수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익살이 세련되어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 사회의 서정과 조형미에 나타나는 표현에도 의당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요의 아름다움과 슬픔의 아름다움이 조형작품 위에 옮겨질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예술에서 말하는 적조미의 세계이며 익살의 아름다움이 조형 위에 구현된다면 물론 이것은 해학미의 세계일 것이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에 나오는 인물들의 구수한 얼굴들과 익살스러운 표정과 동작 속에서 느껴지는 해학의 아름다움 속에는 오히려 지체할 수 없는 일말의 옅은 애소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석굴암 11면 관음보살의 맑고 깨끗한 얼굴에서는 간절한 비원과 그 슬픔이 지닌 아름다움이 지극히 담담한 미소로서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아름다움들을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불러 본다면 우리의 미술작품에는 여기에 예를 들 만한 것이 적지 않다. 남리 김두량작 가려운 대를 긁는 개의 익살스러운 표현과 고려 청자들이 지닌 가늘고 긴 곡선 그리고 담담한 푸른빛이 보여주는 조용한 아름다움도 좋은 대조의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은 한국 미술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네 조형 작품의 일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조용해지거나 또는 홀로 실소를 자아내게 해주는 내재적인 아름다움에 자주 부딪히게 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우리 미술에 나타난 이러한 익살과 고요의 아름다움을 정리해 보면 이것은 한국미가 지니는 두드러진 특색의 일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